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제가 설명드리고 왔어요. 유류분은 본인이 받아야 될 몫의 절반, 근데 못 미치면 유류분이 가능. 그러면 유류분 반환은 언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하면요. 유류분 권리자가 내 동생이 안날로부터 형한테 다 줘버렸네 100을? 이걸 안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죠. 내가 형한테 다 줘버렸네 라고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게 지나면 청구가 불가하다. 손자한테 주면은 장점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고, 단점은 뭐냐? 세대 상략이 30% 가산이 되죠. 세금 좀 더 내요. 근데 50% 가는 것보다 80% 내는 게 낫죠. 50, 50간 100이잖아요. 근데 80 내는 게 더 낫잖아요. 30% 가산되더라도. 두 번째로 이제 장점은 뭐냐? 증여자산가액이 상속자산에 합산되는 기간이 몇 년 동안 합산됩니까? 10년 동안 누적돼서 상속자산 합산이 되잖아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상속자산이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겠죠. 근데 10년 기다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5년으로 줄어든다. 손자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유류분 분쟁도 이야기해 줬죠. 유류분 분쟁도 그 딸이 또 하나 있거든요. 고모가 조카를 대상으로 유류분 분쟁은 소송을 못한다. 오빠를 대상으로는 가능하다. 이 설명도 해줬어요.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생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으로만 유류분에 포함된다. 1년 지나면 교회나 절에 기부한 것들이 있잖아요. 1년 이내는 도로 돌려줘 할 수 있어요. 1년 지나면은 그 반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상당히 대표님한테 제안 드릴 내용들이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 좀 볼게요. 자, 여기는 뭐와 연동된 거냐? 자산을 조기에 줌으로 인해서 대표님 레임덕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죠. 레임덕 때문에 자산을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레임덕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주되 자산권 행사를 끝까지 사장님이 사망할 때까지 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의결권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바로 신탁의 구조를 이해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신탁의 구조는 세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세 개의 주체가 있는데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있어요. 위탁자는 누구냐 하면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유자, 자산권자. 수탁자는 누구냐면 이 자산을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보고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는 뭐냐? 이 자산에 대해서 운영하고 나서 수익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수익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탁의 구조예요. 이때 자산을 맡아서 보관하고 하고 있는 이런 기관이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 신탁. 근데 이게 이제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수탁자가 일반인 민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 신탁이 아니라 민사 신탁이라고 합니다. 법률적 효력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 고전 영화 많이 보셨죠? 로마 시대 때 영화 보면 거기에 꼭 등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큰 자산가 집에 그 저택에 보면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이 있죠. 그 집사라고 그러죠. 집사. 집사가 그때 당시에 누구냐면 수탁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의 관리 처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맡겨놓냐? 집사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하면 이 자산권을 어떻게 분배해주고 거기에 나오는 임대 수익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하는 것을 네가 다 알아서 운영하고 처리해줘 라고 맡겨놨다는 집사.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이 자산 가문의 관리가 계속할 수가 있죠. 가문 연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사 신탁이라는 게 과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이나 이쪽에는. 근데 가만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공략을 하면 자기 상품을 만들 수 있겠죠. 관리하는 사람이 사람 개인 집사가 하고 있거든요. 이 집사를 공격하면 자기한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자산가한테 가가지고 집사가 배신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면 안 되잖아. 배신하면 가문 자산관리가 그 자산가인 대표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배신할 거 대비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신뢰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신용도 신뢰도. 그 신뢰도가 그 집사가 높겠습니까? 금융기관이 우리가 높겠습니까? 금융기관이 우리가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우리한테 이걸 갖다 우리가 대신해 줄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대신 맡기는 너네들 해주는데 그럼 나는 뭘 줘야 돼? 예, 수수료 주시면 됩니다. 신탁 수수료.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에서 신탁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신탁과 민사 신탁이 혼용해서 이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돈을 들여가기가 싫은 대표님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사 신탁으로 가시면 되고요. 돈 금전을 좀 지불하고서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은 금융기관 신탁으로 가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누구한테 맡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사례인데요. 지금 세금이 지금 주면 좋겠다는 거죠.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먼저 뭐죠?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면 이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죠. 증여는 등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증여세를 냈겠죠?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일인데 증여세를 내고, 근데 이때 사장님이 아들한테 안 주려고 그랬어요. 왜 안 주려고 그랬냐면 지금 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를 안 보고 내 힘들, 그 다음에 아들이 사장님 표현 그대로 아들이 자산을 지킬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하고 사업을 해서 벌써 2번이나 이제 떨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면 또 떨어 먹어버릴 거니까 나는 이거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는 줘야 되겠는데 그건 환경 때문에 못 준다. 이런 내용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 나이가 80이었거든요. 사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상속세로 다 내면은 이거 거의 반통 막 나는데 그래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주긴 줘야 되는데 아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신뢰도 문제를 봤더니 2번씩이나 사업을 떨어먹어서 부채가 너무 많아 자기가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이 저기 영등포 쪽에 있는 땅이 영등포 구로 쪽에 있었대요.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도로변에서 약간 들어왔는데 엄청 부지도 높고요. 지금 창고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부지도 엄청 크고 가만두면 나중에 개발되고 사장님 개발되고 거기다 지식산업센터를 번듯하게 지어도 최소 1,000억짜리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땅인데 지금 잘못 줘서 아들이 털어먹어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그런데 1,000억의 가치가 있다 판단되면 나중에 뭘로 500억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 쳐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딜레마에 빠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십시다 주는데 그 지금 사장님이 염려하는 지점, 아들의 그 신뢰도에 관한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릴게 해서 이 진행된 컨설팅인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한테 줍니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뭐죠? 이 부동산 누가 도로 가져옵니까? 아버지가 도로 가지고 옵니다. 신탁으로. 그리고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신탁 할 때 그 맡기는 위탁자는 누가 돼요? 아들이 위탁자고 아들 소유권. 수탁 기간 누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운용을 하는 임대도 하고 처분도 하고 분양 할 일이 있으면 그런 거 다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망할 때까지. 여기서는 임대권을 또 누가 가지고 올 수익자, 여기는 임대권을 이제 아들을 일부 주고 아들 다 써버리니까 아들 일부하고 사장님의 배우자 두 사람을 지정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등기가 다 되는 겁니다. 그 등기에 보시면 뭐죠? 바로 증여가 됐다가 바로 신탁이 되죠. 신탁이 돼서 아버지가 권한을 도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세금 문제는 끝나버렸습니다. 증여세로 끝났고 아버지가 아버지로 생산 못한 권한 행사 자산 훼손권에 대해서 반기는 대책이 바로 나왔죠.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이런 말씀 하세요. 지금 손자는 좀 똑똑하다고 그래요. 항상 손자는 똑똑하대요. 손자가 똑똑해요. 손자가 이제 유학에서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손자가 돌아오면 이제 손자한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냐. 예. 사장님이 수탁자가 손자로 변동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아버지는 누구한테 자산을 맡기는 겁니까? 아들한테 맡기는 거죠. 아들의 승낙이 없으면 절대 자산 처분 못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설명드렸더니 그 법이 효력이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불법이나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를 불법이 된 것을 법원 등기소에서 이렇게 등기까지 해주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바로 뭐죠? 레인덕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두 번째, 레임덕을 우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지책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민법에 보면 이런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 보면 556개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자의 해제. 이게 뭐죠? 수증자는 누굽니까? 수증자는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 증여자는 누구죠? 아버지. 증여 행위는 아버지. 그러니까 수증자의 행위, 아들의 자녀의 행위와 증여, 아버지 증여 행위가 해제가 되어버려요, 자동으로. 그래서 자산을 지금 주는데 아들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증여 행위 자체가 해제가 되어버려서 무효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에가.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버지를 아버지로 예우를 하고 아버지로서 예우를 다 해주고 부양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 아들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서 용서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이제 소멸돼요. 근데 언제든지 이거는 아버지가 발동을 할 수 있는, 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면 이제 이걸 보고 부담부 증여 제도라, 부담부는, 대출을 안고 주는 부담부도 있지만, 이건 조건을 가진 증여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증여 의사는 있으나, 레임덕 우려를 하는 대표에게 소개할 만한 꼭지다. 지금 요것과 앞에 신탁 케이스, 2개 케이스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있다라고 안내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괜찮다. 나는 이런 행위 안전장치 안 하고 갈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 이런 안전장치가 있네. 나는 안전장치를 바꾸고 갈 거야. 그럼 바꾸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세 제도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부가가세 제도. 부가가세 제도가 뭐냐면요. 부가가세 제도는 이게, 세목에 따라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돈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죠. 법인에서 이익을 내면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러 세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바로 세액이 자동으로 확정이 됩니다. 내가 올해 소득을 10억 벌었으니까 10억에 대해서 세금 1억 낼게요 라고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럼 자동으로 그 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또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세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확정을 시켜줘야 되냐? 부가가세제도, 정부에서 부과하잖아요. 부과하는 기관에서 확정시켜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그 세금을 걷어가고 확정시켜주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렇게 하죠? 국세청 공무원이, 이 세목에 대해서 세금이 맞네라고 예스키를 눌러줘야만이 확정이 되는 제도라 보시면 돼요. 그걸 보고 부가가세제도. 그 적용을 받는 세목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상속세와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라는 거예요. 상속세 신고하면 세무조사 받습니다 소리 많이 드셨죠? 또 주식을 증여 신고했는데, 주식을 이동했는데, 또 부동산을 이전했는데, 잔여했는데 세무조사를 받았대요.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그 행위 자체가 잘못돼서 세무조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상속세가 도 그렇고 증여행위도 그렇고. 왜 하도록 법률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 법률에 보면. 뒤에서 이거 좀 말씀드려요. 언제까지나.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에서 확정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한다는. 조사하는 방법은 서면이 있을 수 있고 대면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부가가세제도. 그래서 자산을 이전하면 반드시 검증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그러면 검증을 받았을 때 컨설팅 했던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차원에서 잘 조력을 해주고 검증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거기까지가 컨설팅 하신 분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여세와 상속세가 대표적인 부가가세 제도라 그랬어요. 증여와 상속이 발생되면
증여 기준으로 보면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법정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증여, 상속은 언제?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법정 신고 기한. 그럼 여기서 내가 증여세가 10억입니다 신고를 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뭐 예를 들면 한 40억짜리 부동산을 받아서 10억 신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 10억이다라고 자동으로 확정되면 좋은데 자동으로 확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고를 해도.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증여세 6개월까지가 법정 결정. 법정 결정 기한이면 상속세 증여세를 확정해 주는 시기가 기한이 6개월, 9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기간 신고하고 나서 6개월, 9개월 동안에 증여는 6개월, 상속은 9개월 동안에 누구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여기 앞에 법정 신고, 상속과 증여가 발생한 법정 신고 기간까지는 나의 시간이에요. 신고자. 내가 어떻게 세금을 나왔는지 어떻게 생각해서는 나의 시간이에요. 자산 평가하고 나의 시간이고. 근데 신고가 딱 끝나고 나면 법정 결정 시간까지는 누구의 시간이냐? 국세청의 시간이다. 국세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여를 하고 나면 이 기간 동안에 쉽게 표현 숙제검사를 하는 기간에 숙제검사 통과가 될 수 있는 자신감, 시나리오가 있을 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숙제검사에서 통과가 안 되고 X를 받아요. X. 그러면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고 그냥 앞단에서만 일을 해버리면 나중에 사장님만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뒷단에서 일어난 이 내용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하죠? 이 기간 동안에 결정을 해서 예스키를 눌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예스키를 확정을 해주려다 보니까 자료가 미비해요. 들어온 게 미비된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료가 미비되어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자료 좀 달라고. 그 사장님이 자료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잘해줘야 되는데 사장님의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없단 말이죠. 컨설팅 해주신 이런 세무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잘해서 잘 제출되도록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6개월 정도 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연락이 오는 이유는 우리 증여행위 자체가 특별히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법률 절차상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연락이 왔을 때 그 문자나 이런 내용이 올 건데 연락이 왔을 때 그걸 그대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소명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안내까지 해줍니다. 사장님이 예견된 내용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게 프로세스상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안내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턱 나오면 사장님은 야 이거 컨설팅을 잘못해가지고 세무조사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장님이 다 이런 걸 프로세스를 이해를 못한 분들하고 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가보면 이럽니다. 나 주식 이동해가지고 세무조사 받았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프로세스인데 그 사장님이 이해를 못해갖고 컨설팅이 잘못돼서 세무조사 받은 걸로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세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추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주식 평가 금액이 여기는 20만 원을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평가해 봤더니 21만 원이에요. 차익이 만 원이 생겼죠? 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을 추징한다. 근데 여기서 결정 기한까지의 국세청이 활동해서 세액이 늘어나는 부분, 세금 계산 차고, 계산 차이, 주식평가 차이, 과세가액 차이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있어요, 없어요? 가산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가가세 제도를 이해 좀 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감정평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시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부동산을 시가 100억짜리를 50억 공시가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국세청의 결정시한이라고 그랬죠? 50억짜리를 감정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감정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시기에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근데 이 시기를 벗어나면 감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하게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저 대표님 만나보면 내가 지방에 있는 땅을 하나 자녀한테 주면서 공시지가를 했는데 감정평가에서 추징된다라고 계속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불안해 죽겠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언제 하셨습니까? 물어봐요. 첫 번째 언제 하셨냐? 2021년도에 했는데 2021년도에 했으면 확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됐잖아요. 지나버렸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거 감정평가로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프로세스, 법률적 절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왜 상속세 신고하고 증여신고 세무조사를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연락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어떤 경우에 안 올까요? 소액이거나 충분하게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이해가 되면 연락 안 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해버리니까. 근데 본인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연락을 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국세청에 대해 소명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컨설팅하고 나면 이게 보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와요. 이렇게 주식을 이동하고 그러면 주식을 이동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올까요? 주식을 이동하면 이제 가점주주라는 게 나오거든요. 가점주주, 그 명의신탁 주식을 또 말씀드린 가점주주 지분율이 변동이 되면 간주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간주치세 조사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오면 명의신탁 주식 환원으로 인해서 부동산 주식 보유 비율이 변동된 거에 대해서는 간주치세가 안 냅니다.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장님이 모르고 진탕 조사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명의신탁 주식이었네 이렇게 하면 고생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거 오면 저한테 다 보내라고 그럽니다. 왜 뭔지를 바로 파악해야 돼요. 요즘 항상 원인가 왜 나오는지 과세기 언제께 나오는지 항상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다 언제적 거다 다 파악을 해서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이거는 그냥 조사를 안 받고도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도 되게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청 조사죠. 지방청은 다 서면으로 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이렇게 지방청에 조사가 옵니다. 이게 뭐냐 증여 행위를 하고 나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 기간 동안에 소명도 하고 대응을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컨설팅의 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관할세무서에서 약식으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을 A부터 Z까지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 소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올바른 컨설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세무조사 흐름이 또 납세자 보호 권익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좀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너 세금 문제 있어라고 추징하고 뭐 이렇게 봤는데요. 요즘은 좀 친화적으로 바뀌었어요. 납세자는.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먼저 와요. 옛날에 세무조사라고 바로 오는데요. 요즘 해명자료를 내요. 약식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정식 조사하기 전에 약식으로 조사해요. 요즘은 어디 이익소각하는데 다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이익소각 유상감자 뭐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안 왔잖아요. 작년에 재작년에 해놓은데 앞으로 2, 3년 뒤에 다 옵니다. 이런 자료가 올 거예요. 약식으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용 쭉 옵니다. 이런 자료를 좀 주세요라고 합니다. 요즘 흐름 보니까. 그래서 이익소각하고 나면 사후관리 중요성이 있다. 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 대체용으로 요즘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잘 제출해주면 소명이 되는 거고요. 소명을 잘못하면 과세가 드는 거고 이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뀌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대표님한테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내용, 과거 지향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내용이 제가 들어보면 한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에 대입을 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 최신 법령, 최신 또 해석집, 최신 국세청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컨설팅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또 다 돼버렸어요. 솔루션 이런 거는 이제 또 기회 될 때 하고